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고혜림입니다. 오늘 첫 순서는요, 그 인물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가보는 시간, 가까이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인상을 가지신 분입니다. 극작가 겸 배우를 모셨는데요. 황대현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황대현입니다. 배우도 하고요. 뭐 대학로에서 극작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너무 웃을 때 눈이 반달 눈이 되세요. 정말 귀여운 인상을 가지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 오늘 더 깊이 있게 알아가보는 시간인 만큼 배우로서의 길부터 먼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연기를 오랜 시간 동안 쭉 해오셨는데요. 어떻게 연기에 첫 발을 들이게 됐는지 이 부분부터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게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국민학교, 제가 다닐 때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 때 그 따옴표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진격하라! 뭐 이렇게 따옴표. 그거를 실지처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래서 진격하라! 뭐 그랬더니 잘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전 처음 칭찬을 받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내가 갈 길이구나. 뭐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쭉 가다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이 배우를 하고 연예인을 하면은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다 하고 이제 연극영화과를 진학하고 그렇게 배우를 하게 됐죠. 예,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어떤 대사를 읽었는데 거기서 희열을 느꼈고, 그리고 여성분들에게 인기를 얻는다는 친구의 그런 말에 대학을 이제 입시를 치르고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예, 예. 그때는 이제 막 연기를 잘하면은 뭐 주인공도 할 수 있고 뭐 햄릿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잘생긴 줄 알았어요. 멋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라. 아, 이게 뭐 하긴 뭐 연극을 시작할 땐 그렇게 시작했어요. 예, 계기는. 예. 아니, 뭐 외모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워낙 저는 그 사람의 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인상이 정말 좋으세요. 항상 좀 많이 웃으시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근육이 좀 웃는 이렇게 얼굴이신데요? 그게요. 아니, 햄릿 주변에 뭐 술주정뱅이, 아니면은 뭐 좀 뭐 별 볼 일 없는 코미디언 뭐 이런 거는 내가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햄릿을 안 시키는 거예요. 햄릿을. 그걸 인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이가 40이 넘어서도 나는 왜 햄릿을 안 되는 건가? 햄릿이 안 되는 건가? 그걸 인정 못 하겠더라고요. 햄릿은 어떤 분들이 그러면 하는 건가요? 뭐 좀 이병헌 씨나 뭐 좀 잘생긴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잘생긴. 제가 이제 극작을 해보고 연출을 해보니까 네.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0이 넘어갈 때까지 안 되는 거를 한 거야. 예, 눈가가 살짝 촉촉해지신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유쾌한 이야기도 나눠봤지만 연기관에서도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20, 30대 가졌던 연기관,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연기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 학교에서는 열심히 하면은 뭐 주인공도 할 수 있고 또 뭐 로맨스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뭐 그런데 현실에 나와서는 이제 사회에 나와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한 40대까지 그거를 인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뀌었죠. 아, 내가 그래도 무대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건 뭔가. 그거를 맞춰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연기관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대중들이 원하는 것, 좀 상대가 원하는 그 니즈에 맞춰서 나의 연기를 곁들이는 것도 생각을 하셨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주셨는데요. 이 대학로 배우로서도 그동안 쭉 활동을 해오셨지만 제가 듣기로는 또 제작자나 아니면은 뭐 극작가 이런 쪽으로도 영역을 넓히셨더라고요. 그래서 극작가로는 또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되신 건지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네. 연기 무대에서는 좀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집에서 노력하면서. 근데 돈이 안 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혼자 끄적끄적 하는 거는 뭐 돈이 들 게 없잖아. 그러니까 혼자 끌적끌적 하다가 또 연극을 보고 그러면은 아, 저게 뭐 제작비 얼마짜리 연극이래 보면은 그때는 이제 치기 어린 마음에 저 정도 나도 쓰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써서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니까, 뭐 잘 썼다는 사람도 있고, 못 썼다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저도, 자연인인 저도 그런 사람으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웃긴 사람, 뭐, 재밌는 사람, 아니면 좀 엉뚱한 사람, 뭐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그거는 걸 또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좀 지적으로, 아무리 막 해도 지적으로 봐주진 않는 거야. 막 해도. 근데 이제 방법이 뭐냐. 글을 써보자. 그 글을 써서 이제 극작을 하면은 아무래도 글 쓰는 사람들은 좀 지적이라고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썼더니, 전에는 가끔 가다가 무식한 놈 이런 소리를 좀 들었어요. 들었는데 극작을 하고 나서는 뭐 그런 소리는 안 듣는 것 같아요. 그 선입견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극작을 하게 됐죠. 하게 됐고 다행히 또 주변 사람들이 잘 썼네 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작도 하게 됐고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아까 방송 전에 저한테 출판된 책을 직접 또 건네주셨어요. 되게 핑크색으로 예쁘게 되어 있는 책이었는데 제목이 현옥 이렇게 두 글자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어떤 내용의 글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람 등장인물이 너무 많이 나오면 제작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작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1인극 모노드라마는 좀 그렇고 2인극으로 한번 대본을 써보자. 그래서 2인극으로 맞춰서 썼는데 내용은 무신론자인 신부와 또 가톨릭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그 FM대로 그 속된 말로 FM대로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충돌하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무신론자 입장에서 아무래도 그 논쟁을 이끌어 갔는데 또 보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팽팽한 뭐 무신론과 유신론의 대립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역시 쓰고 나서 세상에 내놨을 때는 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분명히 무신론자 입장에서 썼는데 보는 분들은 팽팽하고 뭐가 옳은지 판단할 수 없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평론을 하시고 관객들이 그렇게 평을 하시더라고요. 요 책인데요. 예. 굉장히 사이즈도 손에 딱 들어오기 좋아서 뭐 지하철이나 이렇게 이동할 때 읽어도 좋을 것 같은 책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게 이 책을 쓴 의도와는 다르게 읽으시는 분들이 좀 다르게 해석을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래 영화 같은 것도 이제 꿈보다 해몽이라고 실제로 그런 의도를 감독이 하지 않았는데도 이 보는 사람들이 막 해석을 달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연극 제작자로서의 경험도 가지고 계셔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하느님의 나라라고 그 뇌병변 장애인들의 얘기를 써서 그걸 공연을 했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셨죠. 기획했던 그 뭐 노주현 기획자, 그 다음에 극장을 빌려주신 분, 그다음에 출연해주신 배우, 돈이 없으니까 무료로 출연을 해주셨어요. 무료로 출연을 해주시고 극장도 무료로 대관을 얻어서 그 기획자도 거의 무료로 와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작을 했죠. 제작을 했는데 그 뭐 제가 제작한다고 해서 누가 보러 오겠어요. 근데 주변 지인들이랑 이렇게 보러 오는 건데
보러 왔는데 작품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뇌병변 장애인들이 또 자기들을 어떻게 묘사했을까 궁금해하니까 또 극장에도 많이 오셨는데 뭐 그분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아직도 저한테 관심이 있는 그 장애인분이 계시고 그때 굉장히 평이 좋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얻었죠. 아, 야, 그러면은 남 주지 말고 내가 연출을 해보자 하고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연극을, 메시아의 탄생 지옥의 문이 열리다라는 연극을 제가 제작을 했는데 쫄딱 망했고요. 평도 안 좋았고요. 또 돈도 많이 까먹었어요. 돈이 까먹는데 뭐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 뭐 몇 푼 안 되는 돈이겠지만 저로서는 땅이 꺼지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이 훅 하고 꺼지는 것 같은 그 공포를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아, 다시는 이 제작을 하면 안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제작을 하면서 보니까 저는 그 나이 40 넘어갈 때, 지금 이제 54세인데 40 넘어갈 때까지는 뭐 비주얼과 상관없이 열심히 하면은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저 스스로가. 근데 제작자 입장에서 딱 보니까, 캐스팅을 하려고 보니까 제일 먼저 보는 게 비주얼이더라고요. 비주얼. 주인공은 비주얼이 돼야 돼. 안 되면은 관객이 집중을 못 해.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비주얼이 돼줘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설정이 아무리 잘생긴 미남이고 괜찮은 뭐 설정이고 뭐 극적 장치를 해도 그 배우 자체가 비주얼이 매력이 없으면은 관객이 이렇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비주얼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아, 이 이미지가 중요하구나, 뭐 이런 거를 현실적으로 제작을 하니까 이 배우라는 이런 울타리 안에, 우물 안에서 이렇게 보다가 이제 제작을 해서 현실적으로 관객이 와야 되고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그런 이유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고, 순리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캐릭터 어울리는 그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이 부분도 소개해 주시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저의 행복이고요. 그 다음에 써주시는 데가 있으면은 배우로 출연을 할 거고요. 뭐 재연 배우건 단역이건 아니면 연극이건 뭐 배우로 불러주시는 데가 있으면은 뭐 언제든지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맹목적으로 그렇게 못하겠어요. 젊었을 때처럼 맹목적으로 그렇게 못하면 생활이 되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할 거고, 또 새로운 대본을 써서 또 새로운 연극을 만들고 같이 그 안에서 늙어가고 그러면서 생활을 해가면서 뭐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말이 되는지 모르겠네. 계속해서 연기도 하고 계속해서 글을 쓰는 일을 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못했던 이야기라든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저는 배우로서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또 뭐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뭐 본이 되는 사람도 아닌데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제 말을 이렇게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 또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극 영화과 후배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까 제가 좀 투박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행복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이상과 꿈을 향해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맹목적으로
맞지 않는, 예를 들어서 저처럼 제가 햄릿을 하겠다고 나이 40까지 그렇게 저돌적으로 가면은 나이 40까지 불행한 기억밖에 없어요. 그거를 배우 지망생들이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지만은 잘 생각해서 현실적으로, 또 꿈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맞춰서 자기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이렇게 진심이 담긴 마지막 말까지 해주셨습니다. 정말 유쾌한 인상 속에 깊은 마음과 진심을 가지고 있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더욱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황대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이 경제톡톡 시간에는요, 경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신다고 하는데요. 효빈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네, 혹시 사람이 아닌 로봇이 배달을 하는 모습 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 배달 전문 업체에서 강남 일대로 배달 로봇을 운영 중인데요. 사람이 직접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율주행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배달을 한다고 합니다. 카메라와 라이더 센서를 이용해 주변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장애물이 있으면 알아서 피해갑니다. 물론 보행자를 인식해서 멈추기도 합니다. 와, 이제는 로봇이 스스로 배달을 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저도 저번에 길을 가다가 실제로 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전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완전한 무인 배달은 아니고 필요할 때 원격 조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가 막힌다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있을 때는 원격으로 경로를 조정해 줍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점점 더 완전한 자율주행 배달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로봇이 배달을 하게 되면 혹시 배달 시간도 좀 줄어들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기존 배달보다 30% 정도 더 빠르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로봇이 최적 경로를 찾아가다 보니 배달 효율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라이더가 부족한 시간대에도 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이 배달할 때보다 로봇이 배달을 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배달 플랫폼 입장에서는 라이더의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운영 비용이 절감하고요. 배달비 부담이 낮아지면 이제 소비자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죠. 또한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도 줄어드는 친환경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날씨나 사고 같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방수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비가 조금 올 때는 배달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폭우나 폭설 같은 기상 악화 상태나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을 땐 배달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 계단이나 턱이 많은 곳에서는 이제 이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도로 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도 명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로봇이 일상생활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너무 편하긴 한데요. 항상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 배달 라이더들의 일자리에는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도 계속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요. 배달 로봇이 활성화되면 라이더의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배달 로봇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직업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배달 로봇이 가기 어려운 고층 아파트나 복잡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사람 배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배달 산업 자체가 변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배달 로봇이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법과 제도가 정비되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배달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배달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요, 뭐 가족이나 연인, 또 친구,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러한 가구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비친족 가족이라고 하죠. 즉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함께 사는 가구가 2023년 기준 54만 5천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10년 비해 2.5배나 증가했다고 하니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 그래프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크게 급증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을까요? 네, 전 연령대에 고르게 분포했는데요. 대부분 2명이 사는 형태가 9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비친족 가족 중에서도 이성과 함께 거주하는 비중이 50%를 넘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꽤 큰 비율인데요. 자, 그렇다면 비친족 가구 어떻게 주거 형태가 되어 있을까요? 네, 집을 소유한 경우보다는 이제 월세와 무상 거주 형태가 제일 많은데요. 자가나 전세 비율보다는 훨씬 높게 나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함께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비친족 가구들이 함께 사는 이유도 이 경제적인 이유가 클 것 같아요. 네, 경제적인 이유가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서적 이유로 꼽혔는데요. 하지만 그 다음으로는 주거비 절감, 그리고 생활비 절감 같은 경제적인 이유도 동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정서적인 유대감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 비친족 가구가 늘어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정책도 함께 변화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도 좀 들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지금까지 주거 정책은 법적 가족 중심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은 법적 가족이 아니면 함께 입주할 수가 없고 전세 보증금을 공동 부담해도 주 계약자가 사망하면 동거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하는 주택 청약에서도 불리한 조건이 많습니다. 이 제도 자체도 변화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좀 변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을까요? 네, 국토연구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세대 단위에서 거주 단위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삶의 형태를 반영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비친족 가구 더욱더 증가할 가능성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1인 가구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의 동거 가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과 제도도 이렇게 변화하는 흐름에 따라 바뀌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법과 제도 역시도 함께 따라가줘야 한다라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기사에서 접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일부 제품 같은 경우에서는 이 매장에서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기사에 보도되기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불편한 건 소비자일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네, 홈플러스가 심각한 경영난으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죠. 그 과정에서 납품업체와의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현재 LG 생활건강, 오뚜기, CJ제일제당 등 대형 제조업체들의 제품이 일부 홈플러스 매장에서 사라지고 있는데요. 이 사태의 배경에는 홈플러스의 심각한 재정난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운영하면서 부채가 크게 늘어났고요. 온라인 시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적자가 누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홈플러스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지 소비자는 물론이고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진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네, 홈플러스는 과거에 대형마트 2위 자리를 차지했지만 온라인 시장 성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2016년 전체 유통 매출에서 온라인 비중은 32.4%였는데 2023년에는 50.6%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경쟁사인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적극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반면 홈플러스는 기존 매장 중심의 운영을 고집하면서 성장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매장을 부동산 투자회사에 매각하고 임대 형태로 운영하면서 비용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쌓이면서 기업의 신용 등급이 낮아졌고 납품업체들은 결제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없다는 우려 때문에 홈플러스의 상품 공급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스토리가 그동안 진행이 되고 있었군요. 그런데 이 홈플러스라는 기업 자체가요,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편은 소비자들이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홈플러스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평소 쓰던 제품이 없어졌다, 그리고 대체 상품으로 바꾸기가 어렵다 등의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CJ제일제당의 스팸, 오뚜기의 즉석밥, LG 생활건강의 샴푸와 치약 같은 인기 제품이 사라지면서 소비자들이 다른 마트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체 브랜드 상품을 확대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소비자들의 불편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할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 홈플러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는데 이 절차가 끝이 나게 된다면 홈플러스는 다시 정상화가 될 수도 있는 걸까요? 네, 그럴 수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의 총 차입금이 6조 원을 넘는데요. 현재 매출과 임대료 부담을 고려하면 빠른 회복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이후 소비 패턴이 급격히 바뀌었죠. 이로 인해 온라인과 대형마트의 경쟁이 더 치열해졌고 이런 환경에서 홈플러스가 살아남으려면 근본적인 경영 전략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에는 홈플러스가 이 변화하는 유통시장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들은 변화하는 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게 필요한데요. 홈플러스는 온라인 시장 확대와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위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기업 회생 절차를 통해 어떤 구조 조정과 전략 변화를 가져갈 것인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체 상품 확대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업 강화와 소비자 신뢰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효빈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박화인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인 아나운서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정말 좋아할 행사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매년 증가하면서 1,500만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추산되기도 했는데요. 제주도에 특별히 애견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가 있다고 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981 댕댕이 대잔치입니다. 981 댕댕이 대잔치는 제주 애월읍 981 파크에서 열리는데요. 981 파크의 아름다운 산책로를 따라 반려견과 함께 애월바다와 제주 하늘을 감상하며 산책할 수 있고요. 작년에 첫 선을 보이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 올해에도 이어졌습니다. 또 이 축제에는 반려견 행동학 수의사인 설채영과 함께 공동 개발해서 다채로운 액티비티 프로그램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981 댕댕이 대잔치. 저는 이름 보자마자 너무 그쵸? 귀여운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화인 아나운서가 약간 강아지상이시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오늘 더욱더 기대가 됐는데요. 이 축제는 그럼 이미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이미 3월 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 행사는 매일 일정 기간 동안 진행되는 게 아니라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진행됩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기간도 굉장히 넉넉한 편이고요. 다음 주인 3월 23일은 토요일이 아니지만 특별히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3월 23일이 바로 세계 강아지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운영되는 건데요. 이날에는 설채연 수의사의 특별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아지와 어디 갈까 고민했다면 이렇게 제대로 놀고 즐길 수 있는 이곳을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강아지와 어디 갈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이 세계 강아지의 날 3월 23일이다. 라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날 열리는 이 설채연 수의사의 세미나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네, 이 세미나에서는요, 강아지도 MBTI처럼 성격, 성향, 취향들이 다 다르잖아요. 강아지 놀이 스타일을 찾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뛰어놀기를 좋아할지, 탐색하기를 좋아할지 이런 흥미있는 내용부터 성격에 따른 맞춤 놀이법과 실전 꿀팁까지 공개할 예정입니다. 1시간 동안 세미나를 진행한 후에는 Q&A 30분 정도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이 세미나는 한정 수량, 선착순이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소식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솔깃한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상상을 해보니까요,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뛰어노는 그런 상상을 하니까 너무나 행복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산책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또 활발하게 즐길 수 있는 액티비티 프로그램도 있다면서요? 네,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은데요. 대표적인 체험 프로그램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킁킁 어드벤처입니다. 반려견이 자신의 후각을 이용해 미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산책로를 따라 진행되는 보물찾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장애물을 넘거나 숨겨진 물건을 찾아내는 활동을 통해 반려견의 후각 능력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두 번째는 레이스 981인데요. 레이스 981은 981파크의 친환경 그래비티 레이싱을 보호자와 반려견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레이싱입니다. 반려견 전용 시트가 장착된 2인승 GRD 차량을 타고 보호자와 함께 3코스를 주행하면서 진행이 되고요. 주행 후에는 981 앱을 통해서 우리 강아지의 레이스 영상과 랩타임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댕댕이가 드라이브를 굉장히 좋아한다 하면 이 레이싱을 꼭 참여해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댕댕 레이스도 있습니다. 반려견들이 빠르게 달려서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경주 게임입니다. 리쉬 없이 보호자한테 전력 질주하는 레이스로 1등을 하면 상품도 있다고 해요. 단독 코스 20m에 댕댕이들의 달리기 경쟁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촉감 레이스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촉감 레이스는 주인과 함께 달리면서 장애물을 통과하는 체험인데요. 색다른 촉감과 소리가 나는 장애물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소리나는 바닥과 퐁신퐁신한 스펀지 같은 것을 통과해야 돼서 반려견들도 아주 재미있어하는 레이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진행되는 모든 레이스 영상과 기록들은 981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열심히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다시 돌려볼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프로그램이 정말 알차게 구성되어 있어서요.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다 모아놓은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이 들고 저도 좀 강아지가 되고 싶은 네. 그 정도의 지금 프로그램인데요. 자, 그러면 보호자들과 강아지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도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보호자랑 반려견을 위한 식사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반려견에게는요, 카페놀로의 레시피로 조리된 강아지 전용 간식인 멍푸치노 한 잔과 멍트볼 1개가 제공됩니다. 이때 디니어에서 만든 댕댕 체어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호자들에게는 제주 식재료로 만든 브로콜리지 식사 1개와 음료 1잔이 제공됩니다. 또한 참가자들에게는 이니스프리 그린펫 클로버 기프트도 제공이 되고요. 반려견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이니스프리 펜 라인의 제품이라고 해요. 이번 기회에 이 제품까지 써볼 수 있으니 일석이조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꼼꼼 워터리스 발 세정제를 통해 액티비티 후에 반려견의 발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너무나도 좋은데요. 메뉴 구성도 댕댕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또 중요한 게 가격이잖아요. 가격은 어떻게 좀 구성이 돼 있을까요? 네, 이 981 파크에 들어가는 입장료 자체는 무료인데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을 온전히 다 즐길 수 있는 반려견과 함께 981 패키지는 유료입니다. 네이버 예약이나 981 파크 앱을 통해서 예약 방문하면 더 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프로그램 패키지를 이용하시려면 99,500원에 예약이 가능한데요.
상품 구성을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앞서 주요 액티비티 프로그램들로 소개해드린 킁킁 어드벤처 1회, 레이스 981 2회, 댕댕 레이스 1회, 촉감 레이스 1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와 반려견의 식사, 이니스프리 그린펫클럽 제품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리 예약을 못하신 분들은 당일 구매를 하셔야 하는데요. 당일 티켓 구매 같은 경우는 981 앱을 통해서 예약하면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앱을 통해서 티켓이 매진인지 혹은 남아있는 티켓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패키지의 가격과 구성 그리고 예약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981 패키지를 즐기려면은요, 어떤 조건이 좀 충족이 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호자는 20살 이상 그리고 150cm 이상의 성인 보호자여야 하고요. 그리고 레이싱을 즐기기 위해서 앞뒤가 막힌 굽 없는 신발을 꼭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반려견은 몸무게 13kg 이하와 등길이 40cm 이하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또 가슴 하네스 착용은 당연히 필수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 제주도 방문하시는 분들, 또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주도 방문하면 기존에 있는 차를 이용하시거나 렌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일단 이 981파크 어떻게 가야 하는지 교통편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렇게 뚜벅이로 여행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뚜벅이 분들은 무료 셔틀버스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81파크는 제주공항과 신라면세점 제주점을 경유해 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셔틀버스 운행 정보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주차장이 넓게 마련돼 있다고 합니다. 주차 요금도 무료이니까 부담 없이 주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귀여운 댕댕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소개해 주셔서 오늘은 조금 더 특별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방문 전에 명심해야 할 주의사항 같은 것들도 소개해 주세요. 네, 우선적으로는 반려견의 목줄 착용 꼭 필수로 해주셔야 하고요. 공격성이 있는 반려견은 반드시 입마개도 필수로 착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장에 마련된 응급처치 키트와 반려견 쉼터들도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도로 여행 가시는 분들이나 우리 반려견이랑 이렇게 기분 좋게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반려견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숙소들도 있다고 하니 그 숙소들 미리 예약해 두셔서 더 행복한 추억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981 댕댕이 대잔치 토요일마다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꼭 방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갈까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박하인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한 주 동안 기술과 경제를 가장 뜨겁게 달군 뉴스를 빠르게 정리해드리는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려운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기술의 최신 트렌드죠. 에이전틱 AI 심층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글로벌 IT 기업들과 또 국내 기업들이 이 앞다퉈서 에이전틱 AI를 도입하면서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질문에 답을 하거나 보고서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제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자율형 AI가 대세가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핵심 주제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도 세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LG CNS와 코이어의 에이전틱 AI 협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이전틱 AI의 경제적 영향, 마지막으로는 에이전틱 AI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름의 발음부터가 좀 어려워요. 네. 에이전틱 AI. 자, 일단은 이번 주에 가장 주목을 받은 경제 기술 뉴스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먼저 글로벌 IT 업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이전틱 AI 관련 굵직한 발표들이 잇따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CRM 기업 세일즈포스는 지난해 9월 자율형 AI 에이전트 플랫폼 에이전트 포스를 공개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고객 서비스 문의 응답,
영어 리드, 자격 심사, 그리고 마케팅 캠페인 최적화 등 다양한 업무를 AI 에이전트가 수행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작년 11월에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에 자동화된 에이전트를 추가한다고 발표했고, 시스코는 고객 지원을 위한 AI 에이전트를 선보였습니다. 또 아틀라시아는 생성형 AI 로봇을 발표했죠. 업무 협업줄 기업 아사나는 AI 에이전트 개발 스튜디오를 발표하는 등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다양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해외에서는요, 이 에이전틱 AI 플랫폼의 출시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에이전틱 AI 시장 규모도 급성장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요, 글로벌 에이전틱 AI 시장은 2024년 약 30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고요. 연평균 31.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기업들이 에이전틱 AI가 가져올 혁신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소식이 있지만 이 국내에서도 관련된 소식이 있다고요? 네, 국내도 마찬가지로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국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CNS가 캐나다 AI 유니콘 기업이죠. 코히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LG CNS는 국내 최초로 에이전틱 AI 분야 협력에 나서며 코이어와 함께 한국 기업 맞춤형 에이전틱 AI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3월 10일 양사 파트너십 체결식에서 LG CNS는 코이어의 최신 에이전틱 AI 솔루션 노스를 도입해 온프레미스 형태로 안전하게 기업용 AI 에이전트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코이어는 트랜스포머 논문의 저자 중 한 명인 A당 고메지가 이끄는 기업이고요. 이미 캐나다 RBC은행, 그리고 일본 후지츠, 그리고 사우디 STC 그룹 등과도 에이전틱 AI와 협력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산업에서 실전 적용을 해온 만큼 중요한 기업이고요. LG CNS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금융 분야를 시작으로 제조, 유통, 서비스 등 산업 전반으로 에이전틱 AI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이 밖에 네이버라든지 삼성 같은 주요 기업들이 이 생성형 AI를 고도화해서 이 에이전트 기술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최대 규모의 AI 하이퍼클로버 X를 기반으로 이 대화형 검색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고요. 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S를 통해서 이 기업형 생성형 AI 플랫폼과 함께 에이전트 기술 연구에 나섰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내에서도 에이전트 AI와 함께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기술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럼 바로 에이전틱 AI가 무엇인지 뜻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에이전틱 AI는 한마디로 목표 지향적 자율실행 인공지능입니다. 에이전트라는 말은 말 그대로 스스로 대리인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는 AI 시스템을 의미하는데요. 즉, 이전까지의 AI가 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그에 맞춰서 응답이나 결과물을 주는 수준이었다면 에이전틱 AI는 더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갖췄고요. 인간의 개입이 없어도 영속적인 행동을 수행합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기존 생성형 AI는 거대한 언어 모델을 통해 질문에 답하거나 콘텐츠를 생성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프롬프트, 즉 명령이 필요했습니다. 반면 에이전틱 AI는 자신이 할 일을 스스로 정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AI 챗봇이 보험 상품을 추천할 때는 미리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는 데 그치지만 에이전틱 AI 챗봇은 필요한 추가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관련 부서 담당자와 미팅 일정까지 잡는 등 한 발 더 나아간 조치를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AI가요, 기존에 있던 모습에서 한 단계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에이전트 AI 기술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알아볼까요?
네, 이 기술이 어떤 산업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한데요. 그럼 먼저 금융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업은 에이전틱 AI 도입이 가장 활발한 분야 중 하나인데요. 캐나다 RBC 은행은 코이오와의 협력하여 은행 업무에 AI 에이전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운용에 에이전트 AI를 투입해 시장 변화에 따른 실시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또한 트레이딩 AI 에이전트를 통해 다량의 시세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동으로 매매 전략을 실행하며 리스크를 제어하는 실험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환자 진료와 병원 운영에서 이 기술이 의료진이 도와서 업무를 분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에서 의사 전용 AI 보조, 수키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참 특이한데요. 헤이 수키라고 부르면 이 AI가 반응한다고 합니다. 환자의 최신 검진 결과, 그리고 투약 이력, 알러지 정보 등 필요한 의료 정보를 바로 찾아 보여주고 의사의 음성 명령으로 진료 기록 작성이나 처방전 코딩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물류 분야에서도 공급망 관리 에이전트가 배송 경로 최적화나 그리고 재고 자동 발주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산업에서는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AI, 에이전트 연구가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는 이 수키가 의사가 헤이 수키라고 부르면 여러 가지 의료 정보를 알려준다는 점이 참 흥미로운데요. 저는 이제 TV를 켤 때 헤이 지니 하면 켜주고 이런 거는 봤었거든요. 너무나도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 알려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늘의 핵심 용어죠. 이름부터 조금은 생소합니다. 에이전틱 AI 한번 쉽게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기회로 에이전틱 AI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뜻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에이전틱 AI는 사용자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술이고요. 기존 AI가 단순히 정해진 틀에서만 작동했다면 에이전틱 AI는 스스로 상황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게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에이전트는 데이터 분석, 업무 자동화, 의사결정 지원에서 장점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센터의 AI가 고객 질문에 대응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유도하거나 스마트홈 기기가 거실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전용 조명을 켜는 것처럼 있습니다. 네, 이제는 AI가요, 저희가 단순히 질문을 하는 것에 그에 따른 응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AI 자체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할지 점점 더 진화한다라는 내용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기술과 경제가 만나는 어렵지만 흥미로운 이야기들 함께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너무 내용이 어려우니까요, 또 짧게 요약을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오늘 에이전틱 AI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관련 기업으로는요, LG CNS와 그리고 코이어의 협력을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전틱 AI는 기존 AI와의 차이점이 있고요. 반복적이고 데이터 지향적인 업무는 에이전틱 AI로 자동화하고 인간의 창의적이고 고차원적인 일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에이전틱 AI의 개념부터 최신 동향, 또 산업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폭넓게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제는요, AI가 도구를 넘어서서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는 날 머지 않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는데요. 이 기술 진화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인간과 AI 에이전트가 공존하는 미래를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임나연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트렌드 코리아 톡톡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3월 중순에 접어들었는데요. 날씨가 따뜻해지는 만큼 미세먼지는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